네, 시간이 다 되어서요. 토론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부모, 어떤 환경에서도 아동은 자라야 한다. 아동 권리 관점에서 살펴본 양육비 이행 제도의 의미와 한계, 토론회 전체 사회를 맡은 저는 한국여성변호사회 한부모 가정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인혜 변호사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토론회에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김한규, 이연희, 임미애 의원님, 사단법인 양육비 해결 총연합회, 사단법인 칸나희망 서포터즈,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가족법학회, 한국아동단체협의회 공동주최, 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후원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토론회는 개회식에 이어서 인사말, 축사, 발제 토론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국민 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말에 앞서서 오신 분들을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행사를 주최해 주신 최기상 국회의원님 소개드리겠습니다. 김한규 국회의원님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지현 양육비 이행관리원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허윤정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칸나희망 서포터즈의 양소영 이사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신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윤환 교수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발제자 소개드리겠습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민지 부연구위원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김희진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토론자들 소개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양육비 해결 총연합회 이영 대표님 오셨습니다. 탁틴네일의 이현숙 상임대표님 오셨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한부모 가정법률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수민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은현 교수님 오셨습니다.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이정현 과장님 오셨습니다. 법무부 국제법무과 최성겸 과장님 오셨습니다.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의 이상희 과장님 오셨습니다. 이제 인사말 순서가 있겠는데요. 오늘 행사 주최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귀한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바쁘신 시간 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운이냐 불운이냐 이 영역에서 가장 핵심 영역은 지금은 어느 부모 하에 태어났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운과 불운의 영역이 개인의 불행과 행복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도록 교정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한다라는 각오로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 그런 측면에서 아이들을 기르고 그 과정에서 양육비 부분을 우리 공동체가 충분히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귀한 자리에서 함께 논의를 해주기 위해서 모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특히 우리 김양구 간사님도 함께 하니까 든든해집니다. 앞으로 더욱더 이 부분에 관해서 끝까지 책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간사이신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애가 학교를 안 갑니다. 네. 그런데 양 부모는 저는 회사에 가야 돼서 초등학생이 혼자 집에 있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미국 같으면은 안 되는 일인 것 같은데 이런 날 세미나를 주최해 주신 최기상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참고로 저희 직원들은 오늘 다 쉬게 했습니다. 네. 다 비슷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양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제 30대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이 둘이 키워도 참 어려운데 혼자 키우는 건 얼마나 어려울까. 평소에 고민을 하는데도 직접 겪어보지 않아서 상상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다행히 여야 의원들이 다 한 목소리로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을 하고 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뜻을 모았습니다. 우리 전지현 원장님이 실제로 집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예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야 합의라는 이유로 거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정부가 동의를 이제 해주시긴 했는데 이게 잘 이행되지 않으면 매년 예산을 받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오늘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실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선의 필요성으로 방향을 얘기해 주시고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없애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해 주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평소에 이제 최기상 의원님이 이 빈부격차나 사회적 불평등 이런 부분에 이제 가장 관심이 많은 대표적인 의원님이셔갖고 오늘 이 세미나의 주제를 보면서 제가 평소 생각하지 못했던 건 아동 권리의 관점에서 생각해보지를 제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역시 저하고 다른 이제 관점으로 사안을 보시는구나. 그래서 좋은 의미가 있는 세미나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이제 여당 간사를 하고 있는데 아동의 관점에서 생각 못한 이유는 아동이 성평등가족부에 관할 대상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이 보건복지부 관할인데 성평등가족부로 뺏어오는 게 이제 조금 더 이제 양육비 제도를 풍부하게 아동 관점에서도 생각할 수 있고 가족의 문제를 부모 입장만이 아니라 실제로 아동의 복지나 권리 차원에서 생각하기 위해서는 그런 조직 변경이 필요하지 않나 뭐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도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빨리 일을 마치고 집에 가서 우리가 양육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진행하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신 한국여성변호사회 허윤정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그리고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바쁘신 일정에도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아동의 권리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최기상, 김한규 국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의 주제는 어떤 부모, 어떤 환경에서도 아동은 자라야 한다입니다.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공공과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입법기관은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육비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권리와 존엄의 문제로 바라봐야 합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2014년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후에 꾸준히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20년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와 심포지엄, 그리고 2023년 우리 아이들은 양육비를 제대로 받고 있는가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양육비 이행 관리원회 독립적 정담기관 출범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에 힘써왔습니다. 그 결과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형사처벌 근거 마련,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 다양한 제도가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2024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에서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비율이 70%를 넘는다는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양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이행률이 현저히 낮은 근본 원인에 대해 다시금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국제 결혼과 국제 이혼이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국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아동의 양육비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도 시급합니다.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과 발달, 존엄을 지키는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진전과 현실의 사이에는 큰 격차가 존재합니다. 아동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를 아동 권리의 관점에서 다시 점검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여기 계신 국회의원님들,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정부 관계자, 그리고 전문가 여러분께서 고민하신다면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양육비 정책이 한 단계 더 진일보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앞으로도 한부모 가정과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해 법률 지원과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토론회를 후원해 주신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전지현 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양육비 이행관리원장 전지현입니다. 먼저 어떤 환경에서든 우리 아이들은 자라야 한다는 주제로 토론회 장을 열어주신 최기상 의원님, 김한규 의원님, 그리고 한국여성변호사회와 사단법인 칸나 등 여러 단체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양육비 이행관리원장에 부임한 지 1년이 좀 넘었는데 처음에 제가 이제 느꼈던 그런 지녔던 각오는 양육비 이행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해서 정말 시험 공부를 하듯이 선지급 신청 들어오는 거 열심히 접수해서 지급하고 소송 뛰고 합의 한 건 더 하고 그렇게 하면은 쑥쑥 실적이 올라가고 다 해결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을 넘게 여기 일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인식 개선이 정말 먼저인 것 같아요. 선지급도 그렇고 소송으로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도 그렇고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이 없으면은 우리가 이거를 이행을 받기가 어렵고 채무자가 양육비 안 줘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강제로 이행을 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 제도 개선이라는 것도 사회적 합의라는 벽에 부딪히면은 제도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가 어떤 기록에서 봤는데 저기 알래스카주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양육비를 안 준 채무자가 출국을 못하게 이렇게 막는 것이 헌법상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런 판결을 내렸다고는 하는데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합니다. 결국 어떤 제도를 바꾸고 우리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먼저 돼야 되는데 이 합의라는 게 그냥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또 쉽게 바뀌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집행기관뿐만 아니라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성변호사회부터 여러 시민단체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국민적인 캠페인을 만들고 캠페인을 진행해 나가고 또 어떤 사례들을 공유함으로써 인식 개선을 이끌어내는데 앞장서야지 어떤 사회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자리는 현업에서 일하는 분들과 관심 있는 분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아이들의 양육비 인식 개선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밑거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 뜻깊게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실전에 임하는 그런 현업기관으로서
단 한 명의 아이들의 양육권도 포기하지 않고 제도 개선부터 시스템 구축까지 모든 실무상의 일에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꼭 약속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소중한 얘기들이 아이들의 한 명이라도 더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꼭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금일 다른 일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신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임미애 의원님,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님, 이은정 한국가족법학회 회장님의 인사 말씀 및 축사 말씀은 자료집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토론의 시작에 앞서서 기념 촬영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인사말 축사해 주신 내빈 여러분, 토론의 좌장 발제자 토론자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셔서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바로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오늘 세미나의 좌장을 맡아주실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인환 교수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세미나 토론을 맡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박인환입니다. 저는 가족법학회 회장님 대신에 사회를 맡게 됐고요. 지금 시간이 한 10분 정도 지연이 되고 있는데 가능하면 토론 과정에서 시간도 소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발제는 두 분이 준비하셨고요. 첫 번째 발표는 한국 양육비 제도 현황 및 개선 필요성에 관해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민지 부연구위원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바로 발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의 양육비 제도의 현황 및 개선 필요성 발표를 맡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민지입니다. 양육비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사적 채권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양육 의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양육비의 안정적인 이행 여부는 아동의 복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특히 한부모의 가구의 경우 양육비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이행은 더욱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의 한부모 가구 비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한부모 가구는 약 150만 가구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양육비 문제가 일회성 대응을 넘어 지속적인 정책 관리와 제도적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양육비는 혼인 상태 및 양육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지만 이와 동시에 국가는 부모가 아동을 최적의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 책임이 있기에 양육비 문제는 부모와 국가 모두의 책임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제도로 인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결국 전적으로 한부모 가정의 아동에게 전가되어 왔는데요. 이에 그동안 국내의 열악한 양육비 이행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모의 양육 책임 강화를 위한 민법과 양육비 이행 학부 수단 강화를 위한 가사소송법 개정, 양육비 산정의 통일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한 산정 기준표까지 마련되는 등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요자 중심의 탄력적 대응과 단계적 수단에 대한 통합적 지원, 그리고 양육비 채권의 특성상 소액의 정기 지급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단순한 법률 구조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이에 2014년 양육비 이행법이 제정되고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설립되면서 양육비 이행 지원 체계의 초석이 마련되었으며 이후 양육비 이행법을 중심으로 점차 발전해 왔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2014년 제정 이후 양육비 이행법은 총 5차례의 실질적인 개정을 거쳐왔는데요. 특히 최근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개정이 있었습니다.
선지급 기준으로 작용하던 양육비 채권자의 소득 요건을 삭제하는 등 선지급 제도가 보다 원활하고 보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올해 10월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 동시에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제정과 시행도 점차 확산되고 있는데요. 비록 실질적인 성과는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양육비 문제에 대한 관심과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처럼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제도가 여전히 실효성 측면에서 뚜렷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2024년 한부모 가족 실태 조사에 따르면 양육비 문제는 한부모 가족이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로 나타났는데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받지 못한 비율은 전반적으로 70% 초반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이행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재 상황은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육비 제도가 여전히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보다 적극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영역임을 보여줍니다. 한편 이와 같은 국내 양육비 제도의 한계는 국제 양육비 사건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거나 양육비 채권자가 감내해야 하는 부담이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소위 코피노 사례와 같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어 온 전형적인 국제 양육비 사건이 향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비록 국제 양육비 사례는 극히 제한적으로 확인되지만 이는 시간, 비용, 절차상의 부담으로 인해 양육비 지급 청구로까지 이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양육비 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대체로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그리고 국제 가사 사건의 맥락에서 양육비를 어떻게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해소할 것인지, 나아가 국가 간 협력 체계의 관점에서 이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국내에서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국제 양육비 사건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략적인 현재 한국의 양육비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는데요. 이하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양육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별도 조사의 실시입니다. 앞서 언급한 한부모 가족 실태 조사는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근거한 법정 조사이자 국가 승인 통계로 한부모 가족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3년 주기로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1:1 가구 방문, 면접 조사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부모 가족의 생활 여건과 경제 상태, 정책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양육비를 포함한 다수의 관련 연구와 정책이 이 조사 결과를 주요 근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는 다른 조사 항목과 달리 양육비 채무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소득, 나아가 채무자의 존재 여부 등 비양육 부모의 상황이 직접적인 변수로 작용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개 한부모 가구의 세대주인 양육부모의 자기보고식 조사만으로 양육비 실태를 충분히 포착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양육비를 주고받지 않거나 법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는 이유로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낼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단순히 양육비 채무자의 실제 지급 능력 부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기보다는 양육 부모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실제로는 정보 비대칭이나 집행 곤란, 관계 단절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적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 결과는 양육비 문제의 존재를 보여주는 데에는 의미가 있지만 그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하거나 정책 개선 방향을 직접적으로 도출하는 근거로 활용하기에는 일정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양육비 이행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사회보장 정보나 양육비 이행 관련 자료 등 다양한 행정 데이터를 보다 폭넓게 연계하여 객관성을 보완하고 나아가 양육비를 별도로 다루는 독립적인 실태조사의 시행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양육비 가이드라인의 정기적 수립입니다. 양육비 산정의 통일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적정한 양육비의 액수를 산정하기 위해 합리적인 기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이에 따라 2012년 한부모 가족지원법 그리고 2014년 양육비 이행법에 당시 여가부 장관이 양육비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예정한 양육비 가이드라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인데요.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사실상 가이드라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나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가이드라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기준표는 당시 여가부와 서울가정법원 간 MOU를 통해 형성된 것이기는 하나 당시 여가부 장관이 직접 제정한 것도 아니고 양육비 이행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마련된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한국의 상황과 비교할 때 독일의 경우 연방 법무부가 아동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최저 양육비를 법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2년 주기로 조정하는 한편 법원 실무에서 디셀도르프표 등을 통해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른 구체적인 양육비를 산정하는 이원적 구조를 취함으로써 소위 행정부가 기본 기준을 설정하고 사법부가 이를 구체화하는 역할 분담을 통해 제도의 안정성과 현실 적합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한편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이미 전국 가정법원의 재판 실무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았으며 양육비 이행 관리원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한 자동 산정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등 사실상 공적 기준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개정 이후 현재까지 추가적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양육비 산정에 있어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가이드라인은 주기적으로 마련 갱신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재판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 협의 및 조정 과정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일정한 권고적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소한 3년 주기의 정기적 개정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자료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20년 두 차례에 걸친 양육비 이행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 출국 금지 요청, 그리고 명단 공개 및 형사처벌인 그 제재 수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양육비를 적시에 확보하기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 특히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감치와 달리 신체 구속이 아니고 채무 이행 시 즉시 철회 가능함에도 정지 기간이 100일로 한정되어 기간 종료 후에도 미이행 시 동일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한계가 있고요. 또한 생계 유지 수단인 경우 정지를 제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교통사회 인프라를 고려할 때 이러한 예외는 오히려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의 기준을 아동의 권리 관점에서 양육비의 실질적 확보에 두고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정지가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정지 상태를 유지하되 채무 이행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생계 유지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원칙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해당 면허를 통한 양육비를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 승인된 경우에 한해 정지 처분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한편 양육비 이행법의 지속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이행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이를 단순한 채무 불이행으로만 보는 현행 제도로는 아동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아동복지법상 금지 행위로 규율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 미지금을 사적 채권 채무 관계로만 보거나 아동에 대한 영향이 간접적이라는 이유로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해당 논의는 크게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은 보호자의 양육 책임을 명확히 하고 방임을 아동 학대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위한 기본적 조건이라는 점에서 미지급은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 아동의 권리 침해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아동권리 협약이 아동의 생존과 발달, 적절한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부모에게 일차적 양육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육비 미행을 사적 채무 불이행으로만 한정하는 접근은 아동 권리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 아동의 권리 침해라는 본질적 측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복지법상 금지 행위로 규정하여 제재 수단을 다층화하고 동시에 아동의 권리 침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자발적 이행을 위한 지원으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해 보았는데요. 현행과 같이 강제 집행이나 제재 중심의 접근은 오히려 부모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채무자의 잠적이나 면접 교섭 중단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는 아동의 복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양육비의 자발적 이행을 유도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이 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면접교섭 지원과 세제 혜택 방안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데요. 먼저 면접교섭과 양육비는 아동을 위한 정서적, 경제적 보호의 두 축으로 작용하지만 현실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반대로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양육비 지급이 중단되는 등 서로 긴장관계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면접교섭은 아동이 비동거 부모로부터 충분하고 안정적인 양육 시간을 보장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면접교섭 역시 양육비와 마찬가지로 아동 권리의 관점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가사소송법상 면접교섭 보조인 제도의 도입도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자발적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또 다른 수단으로 성실하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비양육 부모에게 세제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제재 중심의 접근과 함께 이행 유인 중심의 정책을 병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 양육비 사건의 경우 상당수가 절차 개시조차 이루어지지 않거나 개시되더라도 이행 단계에 이르지 못한 채 중단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사건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내 양육비 제도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 취득 및 국내 거주 아동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코피나와 같이 국적 미취득 또는 해외 거주 아동의 경우 공적 지원에서 배제되고 민간 지원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아가 국제 양육비 사건에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외국에서 양육비 지급 결정을 받아내더라도 해당 결정이 국내에서 승인 집행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권리 실현으로 이어지기 어려운데요. 작년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외국 재판에 기초한 양육비가 실제로 이행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는 외국 재판의 승인 집행에 관한 현행 법제만으로는 가사 사건의 특수성이나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드러냅니다. 이에 종전 논의되었던 가사소송법상 외국 가사 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규정의 신설과 함께 아동 양육 및 기타 형태의 가족 부양의 국제적 회수에 관한 협약, 가입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하에서는 2007년 아동양육협약의 전문인데요. 2007년 협약은 전문을 통해 양육비에 있어서의 국가 간 협력은 물론 아동권리 협약을 명시하여 아동의 권리로서 양육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양육비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동이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양육비를 적시에 확보함으로써 아동의 권리와 복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한부모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안정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현재 한국의 양육비 제도는 여전히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양육비 이행법을 중심으로 한 보다 전향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양육비를 비롯한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가의 책무는 국내 제도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간 협력 체계와 병행되는 방향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협력 체계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2007년 아동양육협약의 가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상 발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제 김민지 부연구위원님은 한국에 있어서 양육비 확보를 위한 제도적 발전 경과를 상세하게 살펴주시고요. 제도적 과제도 지적을 해주시면서 그것을 위한 개선 과제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제재를 좀 강화하는 방안, 또 양육비 미지급을
이 아동복지법상의 아동권리 침해 행위 하나로 규정해야 된다라는 거. 이 점에 관해서는 이게 이제 보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비교법적인 뒷받침도 또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제재뿐만 아니라 인센티브를 통해서 촉진하는 것으로 면접 교섭의 실질적 보장이나 특히 주목되는 게 이제 세제 혜택 같은 상당히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안을 하고 또 외국 아마 여성들이나 아니면 외국인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동에 대한 양육비 문제는 특별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가 간 협력을 강조해 주시고 이런 것들에 관한 근거를 아동 양육 협약과 같은 조약을 통해서 구체화해 이행을 확보하는 이런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 토론회가 갖는 의미는 이전의 양육비 문제는 이제 이혼 후에 이제 당사자들의 주로 문제로서 다루어져 왔고 그거는 사적 자치라고 하는 이 한계를 넘어서기가 좀 어려웠던 면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국가적인 공적 개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어떤 국가나 국가의 사회적 책무로서 이것이 인정돼야 되는데요. 그 근거로서는 역시 특히 취약하고 어떤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아동의 권리로서 양육비 이행의 문제를 연결시키는 이런 점에서 본 토론회가 특별한 차별성을 갖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민지 부연구위원님 발표에 의해서 그것을 아마 강화하는 방향에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의 그 전문가 국제적인 전문가위원회인 아동권리위원회 권고 양육비에 관한 권고가 상세하게 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의 김희진 연구위원님이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발제에서는 궁극적으로 모든 상황에 있는 아동의 양육비 이행이 가능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이 발제가 더 타당함을 말씀드리기 위한 아동권리 관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엔 아동권리 협약은 유엔 총회에서 1989년에 채택되었습니다. 1979년에 초안이 제출되었고 무려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논의한 결과로서 탄생한 문서인데 그 문서에도 아동의 양육비는 아동의 권리다라는 것이 조문상 분명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이 토론회를 준비하는 그리고 이 토론회를 개최하는 순간까지도 양육비는 부모 당사자 혹은 부모 일방의 이제 권리인 것처럼 이해되는 경향이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아동 권리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저는 발제를 준비를 하였고 여전히 부모의 권리로서 이해되는 측면이 더 크다라고 느꼈던 저의 경험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2017년도에 자유권규약 한국심의를 준비하면서 시민사회단체 보고서를 준비를 했었는데 당시에 여러 가지 이슈를 각 시민사회단체가 분담해서 초안을 집필을 합니다. 저도 이제 그 일원으로서 아동권리 부분을 집필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슈를 다뤘겠죠. 아동의 보호라든지 학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데 양육비 문제는 여성단체 에서 초안을 집필하는 것으로 그 동안 쭉 분담을 해왔었고 그때에도 여성단체에서 초안을 집필을 해주셨습니다. 당시 제가 양육비는 아동의 권리고 협약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함께 좀 논의하여 문구를 보완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하여 좀 수정 작업을 하기도 했었고 2019년 제5, 6차 한국의 아동권리 협약 이행 심의를 앞둔 2018년 시민사회단체 보고서 2019년 쟁점점 보고 목록과 거기에 대한 답변서 심의 현장까지도 양육비는 아동의 권리로서 이제 강조를 했었고 그 결과로서 그간 계속해서 주장되었던 운전면허 정지라든지 출국 금지라든지 여러 가지 제재 조치들이 좀 강화하는 그간 국제심의 과정에서 제안되었던 논의들이 실제 법안으로 이행되는 성과도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흐름 속에서 국제사회는 어떻게 아동의 권리와 양육비를 바라보고 있는지 좀 정리를 하면 2007년 아동 양육 협약에서 아동권리 협약을 말했다라는 점은 앞서 발제에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협약 제3조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27조에서 말하고 있는 양육비에 대한 권리, 적절한 생활 수준 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더 나아가서 18조
아동은 부모로부터 양육될 권리가 있죠. 그 부모가 아동 양육에 책임을 다해야 하고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된다라는 규정까지 아동의 권리로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동권리 협약만이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인권장전이라고 하죠. 자유권규약과 사회권규약, 1966년 채택된 두 국제규약을 해석하는 일반 논평에서도 아동의 양육비, 그 돈이라는 것이 아동의 삶에 얼마나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아동에 대한 양육이 성별 평등의 관점에서도 보장되어야 한다. 자유권규약의 일반 논평이고요. 그리고 사회보장이나 노동자에 대한 권리 보장 또한 자녀 양육을 가능하게 하는 노동수준 보장이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 협약 일반 논평도 더불어 살펴보면 장애아동에게 특히 중요한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양육비는 아동의 권리이다. 따라서 아동의 의견이 청취되어야 한다. 그리고 결국에는 궁극적인 집행이 필요한 최후의 수단은 사법 절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타 절차들을 접근 가능하게 하는 조항들, 협약들이 비준이 될 필요가 있겠고, 여러 가지 한부모 가정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살 수 없는 그 아동의 양육비 또한 어떻게 보장되어야 할 것인가, 다양한 창의적인 수단으로 보장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의 일반 논평 21호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준비하고 있는 일반 논평이 아동의 정의에 대한 접근권입니다. Access to Justice라고 하는데 흔히 사법접근권이라고 번역이 되긴 하지만 사법뿐만 아니라 비사법적 모든 절차를 통해서 아동의 권리,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라는 주제의 일반 논평이 2024년부터 계속 집필이 되고 있고요. 아마 유엔의 유동성 위기 때문에 계속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25년에 발표된 초안을 보면은 아동의 돌봄, 가족 부양 의무, 양육비 와 같은 모든 판결을 포함해서 모든 판결이 적절하고 신속하게 집행되는 것이 아동의 권리 보장에 부합한다라는 문장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 협약 제2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협약 제3조, 아동의 생존과 최대한의 발달이 보장되어야 한다. 협약 제6조,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청취받고 고려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협약 제12조. 아동권리 협약의 일반 논평 제14가지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을 아동권리 접근법이라고 하는데요. 아동권리 접근법에 따를 때 국내에서의 양육비 사건이 잘 이행되도록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경을 넘나드는 사건에서의 양육비 또한 조속하게 제대로 집행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양육비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협약 제27조의 맥락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협약 제27조 사항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왜 국제적 양육비 사건 또한 아동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이 내용이 들어갈 수 있었나. 초반에는 아마 특별히 국내외를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의 양육비가 잘 집행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문헌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핀란드 참관인이 국제적인 경우에도 아동이 더 큰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집행되도록 할 것인지 아동 권리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여기서 아동의 양육비 선지급지를 말하고 있어요. 아마 국내 양육비뿐만이 아니라 국제 양육비가 더 어렵다라는 점에서 양육비 성지급제를 제안한 것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두루 살펴서 지지를 받았고, 그러면은 국내 국외 양육자가 모두 국내 국외에 있는 경우를 아울러서 협약 제27조에 반영하도록 하자라는 논의가 수렴된 것으로 문서상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협약 제27조는 아동권리 협약의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을 연결을 합니다. 첫 번째는 최대한의 발달을 보장받을 아동의 권리. 두 번째는 가정에서의 책임, 부모와 보호자가 1차적 책임을 다할 수 있게끔 서로 간의 역할을 다해야 하고 그 역할을 촉진하는 국가의 의무라는 내용을 연결하는 하나의 줄기입니다. 사법 접근이 중요하다라는 점은 앞서 말씀을 드렸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이제 국내 양육비뿐만 아니라 국제 양육비에서도 이게 잘 집행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우려와 권고를 반복했던 점은 제가 유엔 인덱스에서 그간 어떤 권고가 있었는지를 찾아서 보고서에 담았고 발표 자료에도 간략하게 담아두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가정환경의 아동의 권리 보장 맥락에서 권고가 되었는데 뒷부분으로 갈수록 이주 아동의 권리 보장 맥락에서 양육비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권고가 나오고 있는 변화를 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변화를 드러내는 권고 맥락이라고 설명해 볼 수 있겠고요.
2007년 아동 양육 협약, 대한민국도 권고를 받은 내용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2019년 5, 6차 심의 대응에 사무국으로서 되게 적극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이 권고가 있음을 이 연구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잊고 있었더라고요. 흔히 헤이그 아동 협약이라고 하면은 아동 입양 협약, 국제 입양에 관한 헤이그 협약, 혹은 국제 아동 탈취 협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이 협약은 너무 생소했던 거예요. 들었음에도 보았음에도 완전히 잊고 있던 것이 문서를 보니까 너무 새로웠고 대체 이 권고가 어떻게 나왔더라 하고 이제 그때 당시 회의 심의록을 다시 살펴보니 이제 국제 입양 협약도 많이 논의됐는데 이런 협약도 있다.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국경을 넘나드는 아동 양육의 상황도 한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 헤이그 협약까지 비준할 계획이 있느냐? 이런 심의 현장에서의 위원회 질문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이 권고의 소주제가 아동 탈취 미이행, 흔히 아동 탈취 협약 이행에 관한 권고가 제시되는 부분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점이었는데 이제 이주아동의 맥락을 좀 고려했던 것일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한국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주아동의 권리 보장이 취약하다라는 점이 좀 강조됐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의식해서 배정을 한 것일까 혹은 실수였을까 거기에 대한 진위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한국은 2007년 아동 양육 협약 비준에 대한 권고를 받았고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차기 심의 대응에서는 답변을 준비해야 할 상황입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는 양육비 이행 권고에 대해서 2007년 헤이그 아동 양육 협약 외에도 국내에서의 양육비 절차 접근권 그로 인한 아동의 권리 보장에 더 노력을 하고 그런데 그 절차가 아동 최선의 이익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권고도 있었습니다. 각종 분쟁이 얽히면 아동의 권리가 마냥 잘 보장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나 부모 양 당사자 간의 분쟁일 경우에 아동이 부모 모두와 만나고 부모 모두로부터 양육받아야 할 이른바 면접교섭이 하나의 대표적인 예시겠죠. 그 권리가 간과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가능성을 놓치지 말고 아동 최선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하라라는 취지는 협약 전체의 이 내용과 우리나라에 대한 권고 사항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동권리위원회 권고 이행의 동향들을 몇 가지 살펴봤는데 이걸 이제 찾아본 이유는 그간 2007년 헤이그 아동 양육협약 비준에 대한 권고가 있었던 그 나라들이 어떻게 답변했고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그로써 실제로 아동권리 보장에 이바지하는지 하나의 경험적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케냐 같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이후에 특별히 비준했는지 여부는 답변하지 않았지만 공적 법률 조력에 대한 제도를 보완했다라는 답변을 찾아볼 수가 있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고 그래서 법을 어떻게 바꾸려고 한다. 실제로 실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시민사회 국가의 보고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리히텐슈타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법원의 결정에 따른 선지급 제도가 언급이 되었고 특히 사회서비스청에서 어떤 조력을 제공하는지를 좀 제시하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파라과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비준을 했다. 라고 답변을 했고 제가 언어가 달라서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볼 수는 없었지만 중앙당국의 지정과 이제 그게 아동 청소년 부에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은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발표 시간이 짧고 토론이 많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양육비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적 자치의 범위를 넘어서 왜 아동 권리인지를 분명히 이해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아동의 관점에서 더 적극적이고 더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특히 그 양육비 이행 확보가 아동의 권리 관점에서 국제적 인권 아동 권리 협약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국제적인 인권,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하고 또 경제,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각각의 뿌리를 두면서 특히 그 아동권리협약 제27조에서 양육비 이행 확보가 갖는 의미 이런 것들을 살펴주셨고요.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별로 인식이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만은 그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과 관련한 국제적 심의 과정에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양육비 협약에 관한 가입을 권고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적시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어떤 국제적 인권 협약에 가입한 이상은 그것을 성실하게 국내적 제도로서 법과 제도로서 이행할
책무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어떤 나라의 뭐 경제적 규모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인권 조약을 얼마나 성실하게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이행해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국가적인 위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위에서 막 지적을 하는데 동문서답을 하거나 맥락이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이런 경우도 종종 보이거든요. 너무 그러니까 국제적인 이런 흐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는 국제적인 어떤 지위를 확보하는데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검토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인상을 받았고요. 토론이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실무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이런 과제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대신 시간이 좀 많아서 토론하신 분이 많아서 촉박하기 때문에 예정된 시간 10분입니다만 한 7, 8분 정도에서 맞춰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영 대표님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양육비 해결 총연합회 대표 이영입니다. 오늘처럼 아동 권리의 관점에서 논하는 이 뜻깊은 자리에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그 법전에 갇혀 있는 문구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끼니를 걱정하고 꿈을 접으며 아동 양육비 미지급이라는 그 아동 학대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을 주셨다시피 우리나라 한부모 가정의 71.3%가 양육비로 고생을 하고 있고 또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우리나라가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비준을 한 국가라는 점에서 보면 이런 수치는 우리나라 아동 생존권이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또 국가가 이를 방치하고 방조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현행 양육비 이행 제도는 채무자의 방어권을 더 강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고 정작 아이들의 권리 보호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21년 7월에 형사처벌이 도입되며 제도는 분명히 한 걸음 나아갔지만 현장의 체감 온도는 여전히 영하입니다. 감치소송이라는 낡은 장벽 그리고 낮은 수준의 그 형사 조치로 양육비 이행 확보에 실제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형사 조치의 전제 조건인 감치 절차는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채무자가 위장 전입을 하거나 송달을 회피하면 재판이 지연되거나 기각되기 일쑤입니다. 어렵게 감치 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집행률은 10%대에 불과하고 더 심각한 것은 이 절차가 형사처벌 제도에 가는 데까지 길목을 막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시송달로 감치 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형사 제재 조치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채무자가 몰랐을 가능성 혹은 소재 불명이라는 이유로 수사를 중단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내리곤 합니다. 결국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오히려 채무자에게는 탈출구가 되고 아이들에게는 절망의 덫이 되고 있다는 그 역설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드러난 아이들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첫 번째는 제가 늘 생각하고 있다시피 부모의 이혼 전과 후가 아이의 삶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꼽은 사례입니다. 월 소득이 8천만 원인 대형 로펌의 변호사가 부인과 이혼 후에 4년 동안 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결혼 후에 경력 단절이 되어 있던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200만 원 정도의 월 소득으로 아이의 양육과 생계를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법원으로부터 받은 월 그 양육비는 500만 원이었고, 근데 그것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는 과거와 달리 급격하게 생활의 질이 추락하였습니다. 이에 양육자가 법 절차를 모두 진행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또 로펌 앞에서 시위를 하고자 했지만 또 경찰로부터 제지를 당했고 그러다 보니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아이의 엄마는 당신의 신상을 공개하겠다라고 사전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양육비 채무자는 일거에 2억 4천만 원이라는 돈을 일시 지급했습니다. 부모의 이혼 후에 양육비 미지급으로 아동의 삶이
삶의 질이 달라진 사례이자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양육자가 얼마나 가혹하게 사적 구제에 놓여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난치병 아동의 사례입니다. 이 아이는 이혼 전에는 꾸준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맞벌이 부모의 소득으로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혼 후에 양육비가 끊겼습니다. 치료는 당연함이 아니라 선택이 되어버렸습니다. 병원 예약을 미루고 치료 횟수를 줄이고 약을 아껴야 되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병이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악화되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서 생명과 직결된 생존권 침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꿈을 포기한 아이들입니다. 한 여학생은 무용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국내 대회에서 입상을 큰 성과를 낼 정도로 아주 두각을 나타내는 여학생이었는데 장기간의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 것을 염려해 그 무용가의 꿈을 접었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요. 가게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진로를 바꾸겠다고 결심한 후에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며 사범대학에서 학업을 병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눈물은 마르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에서 이제는 청년이 된 사례인데요. 그 모두 양육비 절차를 밟았지만 희귀병을 앓고 있는 이 청년은 어머니가 치료비까지 부담을 하게 될 생각에 스스로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자동차 특성화고를 가지 못하고 일반고에 진학을 해서 지금은 공장에 취업했습니다. 그리고 현실 가장이 되어 있는 사례이고요. 두 사례 모두 국가 제도가 아동의 발달권을 지켜내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례 네 번째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책임 회피의 사례인데요. 양육비 채무자가 송달 회피로 그 수년간 절차를 지연시키다 보면 아이가 어린 그 미성년자에서 성년으로 성장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의 사건도 종결이 되고 또 기관에서의 사건도 종결이 돼버립니다. 그로 인해 미지급 양육비는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맙니다. 법이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시간만 끌면 안 줘도 된다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수년간의 법 절차를 거쳐서 감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경찰이 채무자의 실거주지를 모른다는 이유로 집행을 포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채무자는 여전히 해외여행 사진을 SNS에 올리고 호화로운 생활을 과시하는데 공권력은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감치 판결이 집행되지 않는 현실에서 형사처벌 조치를 위해 감치 명령을 전제 조건으로 두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이자 양육가정에게는 고통을 가중시키는 장치일 뿐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단절된 관계와 정서적 학대로 인한 아동학대 문제입니다.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자 또 자녀하고의 연락을 끊고 단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녀의 호소에도 만남을 거부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아동은 내가 버림받았다는 상처를 안고 자괴감 속에 성장하며 자아 존중감을 상실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부모도 나를 등지는데 누가 내게 진심이 있을까? 나의 친구도 지금은 앞에서 웃고 있지만 언제 나를 등질지 모른다며 대인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의 안타까운 사연도 있습니다. 같은 경험을 한 아이들 중에는 사회부정응, 심지어 자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아동복지법 제17조가 금지하는 유기 및 방임의 전형입니다. 이 모든 사례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의 실질적인 원인은 형편이 어렵다는 경제적인 무능력이 아니라 주지 않아도 실질적 제재가 없다는 채무자의 왜곡된 판단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 관계가 아닙니다. 아동에 대한 유기와 방임, 즉 사회가 방조해온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명확합니다. 첫째는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명문화시켜야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규정하여 아동복지법상 보호체계 안으로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하여 사회적 인식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감치소송 절차를 전면 폐지해야 합니다. 이행명령 불이행 즉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편해야 합니다. 감치라는 낡은 장벽에 막혀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에 아이들의 고통은 깊어집니다. 셋째, 제재 조치 강화로 실효성을 제고하고 채무자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차단해야 합니다.
현행 제재는 예외 사항이 많아 회피가 가능합니다. 제재 조치 강화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진다는 강력하고 명확한 신호를 주어야 합니다. 넷째는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국회에 발의된 형사 제재 강화 법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법이 바뀌어야 인식이 바뀌고 인식이 바뀌어야 아이들의 현실이 바뀝니다. 어떤 부모, 어떤 환경에서도 아동은 건강하게 자라야 합니다. 국가가 아이들의 생존권을 지켜주지 못할 때 양육자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아이들에게 돌아갑니다. 양육비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배려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국가가 더 이상 채무자의 도망갈 권리를 방조하지 않고 아이들의 당연한 권리를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 또한 단 한 명의 아이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영 대표님은 양육비 미지급을 학대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형사 제재의 강화 방향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좀 요건으로 이걸 구체화하기에는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이현숙 대표님으로부터 코피노 문제에 관해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린이날이 내일이 어린이날인데 오늘 좀 뜻깊은 토론회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두 발전자에서 공통적으로 그 양육비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은 동의를 하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하진 않아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경험했던 코피노 생부 찾기를 통해서 본 해외 아동이 그 양육비 이행의 어려움에 대해서 좀 공유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동의 권리 옹호를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 주로 이제 성착취 피해 청소년들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코피노 생부 찾기를 하게 된 계기는 해외 성착취 실태 조사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되고 이제 그 이후에 그 한국 남성들이 해외에 나가서 어떤 그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책임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던 게 이제 코피노 생부 찾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작했던 거는 이제 그 진행 과정 크게 세 단계로 좀 정리를 해봤었는데요. 처음에는 2005년부터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국제 심포지움을 열었는데 그때 에팍 필리핀 대표가 이제 그 한국 남성들이 필리핀에 와서 굉장히 그 필리핀 여성들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해외 유학생들도 와서 현지 여성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거기서 또 그 아이들을 임신을 시키고 그걸 버리고 가고 있다. 그래서 그 실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그냥 방관하지 말고 필리핀에 와서 좀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래서 2006년도에 현지 조사하게 되었고 그래서 거기서 좀 놀라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 남성들이 굉장히 가학적이고 피임기구 사용을 기피하고 이런 되게 심각한 인권 침해적 상황들이 존재를 했었고 그래서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한국 사회에 와서 이제 코피노의 문제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해외 성착취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했었고 그래서 여권법도 시행되고 그런 변화들이 있긴 있었지만은 그 해외 성착취와 관련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 좀 시간이 지났었고 또 계속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에팟에서 회의를 하는데 회의할 때마다 필리핀 대표는 와서 코피노가 계속 늘고 있다. 계속 방치할 거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었고 그래서 다시 또 그 6년 만에 2012년도에 또 가서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도 여전히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었고 또 그 성착취 피해자 중에 어린 여성들이 많다라는 것도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현지에서 저희 그 코피노 실제 조사를 연결해 주었던 에파 필리핀 대표가 저희한테 했던 얘기가 이렇게 이제 사실 필리핀이라는 국가가 성매매를 굉장히 많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전 세계 각지에서 많은 남성들이 오고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국하고 미국하고 일본만 이렇게 아이를 낳고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그 중에서 어쨌든 그 미국이나 일본은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데 한국만큼은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하면서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냐라고 했더니 이제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찾기를 하면서 좀 책임지는 절차들을 만들었다라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도 그러면 일단 그거를 시작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아버지 찾기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찾기 시작할 때 그 법무법인 세종에서 좀 도와주셨고요.
이후에 또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법무법인 온세상과 또 오늘 그 주최하시는 한국 여성 변호사에서도 도움을 주셔서 여러 그 노력들을 해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들이 현재 혼인신고 서류가 있기도 하고 뭐 이런 저런 그 정보들이 있어도 아버지를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고요. 그리고 소송을 진행한다라는 것이 사실 그 필리핀 생모들이 담당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비용이기도 했었고 또 그 필리핀 여성을 한국으로 초청을 해서 뭔가를 진행하고 싶어도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필리핀 여성이 한국에 오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소송을 인지 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유전자 그 검사를 하기 위해서 또 그 유전자 검사를 하는 그분이 필리핀 현지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 아이를 만나서 유전자 검체를 채취하고 다시 돌아오다 보니까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그 비용들을 감당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그냥 또 두고만 있을 수는 없어가지고 2019년도에 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 프로세스를 좀 만들어보자. 코피노 아동이 있을 때 이런 양육비 이행이라든지 아니면 친부 찾기라든지 뭐 이렇게 그 국적 취등하는 과정에 대해서 어떤 식의 절차를 만들어 놓아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이 들었었고요. 사실 현지에서 만났을 때 생모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거는 국적 취득보다는 그 양육비였었고 또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취약한 나라이다 보니까 양육비가 많은 비용이 필요한 나라는 아니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지원하는 과정에서 일단 첫 번째로 그 아버지를 특정하기 어렵다라는 것 때문에 찾은 방법이 일단 아동학대로 신고를 했습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를 했을 때 이제 경찰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정보를 저희들한테 알려주었고 그래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인지청구를 진행을 했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사실 그 한국에서 직접 유전자 채취를 하러 가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대사관 입회 하에 채취한 거를 이제 한국으로 보내주는 방식으로 하면서 이제 비용도 많이 줄였었고 그래서 이런 이제 절차를 만들면서 그래서 인지청구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양육비 이행 소송으로 이어지는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이제 그 과정에서 양육비를 직접 이행한 분도 있었지만 뭐 이렇게 되게 그 경제적으로 어렵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양육비 이행이 어려운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렵게 소송도 되게 오래 걸렸었고 그 판결문을 아무리 받아봤자 이게 종이 조각에 이제 불간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차선으로 찾은 방법이 우리나라의 이제 양육비 이행 관리원 이런 것이 있으니까 거기를 좀 도움을 받아볼까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한국 국적을 가진 청소년 아이들만 가능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이제 필리핀 여성들이 오랫동안 그 소송을 진행을 했었고 여기서 이제 양육비도 못 받고 끝나는 거는 좀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생각했던 방법은 만약에 국내 아동이었다고 한다면 양육비 이행 관련해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만큼이라도 우리가 좀 저희가 후원을 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해외에 거주하는 아동들에 대한 양육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한계를 드러내주는 되게 뼈아픈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앞으로 보완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국적 취득을 원하는 아동도 있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들이 대사관 통해서 되게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계속 서류가 미비하다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국적을 취득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다는 것을 대사관은 모르고 있기도 하고 또 되게 어려운 게 그 필리핀 여성들이 마닐라에 거주하는 게 아니라 시골에 거주하는 굉장히 가난한 여성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할 때마다 대사관에 와서 서류를 내고 하는 교통비조차도 없는 이런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코피노 아동 지원하면서 적어도 그러니까 원하면은 양육비를 받을 수 있고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세스만이라도 최소한 대한민국 정부에서 만들어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걸 원하는 아동들에게 그런 정보가 있다는 걸 알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2012년부터 작년까지 진행됐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그 앞에 발제자 두 분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유행 아동권리위원회 공고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제에서 제시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공고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이정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청사 책임을 강화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민사소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양육비 밀지급을 아동복지법상 금지 행위인 방임으로 규정하고 법적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야 하는 것을 동의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정말 파산 상태에 있거나 하여튼 뭐 그런 상태에 있는 그 생부일 경우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게 형사처 책임 강화만으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헤이그 아동협약을 표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중앙 당국이 협력하여 양육비 판결의 승인과 집행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2007년 헤이그 아동협약을 조속한 비준이 필요하고요. 이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이 이행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양육비 선지급제의 점진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육비 회수가 실패하거나 지연될 때 아동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선지급 기금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제도가 도입될 때 코피노 등 해외 거주 자녀들까지 단계적으로 수혜 대상에 포함하는 논의가 병행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육비 이행은 부모 개인의 책임을 넘어서 국가가 모든 아동에게 약속한 최소한의 발달, 환경을 보장하는 일입니다. 양육비 이행의 공백이 곧 아동 권리의 공백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그 책무를 다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코피노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될 수 있는 국적 취득할 수 있는 아동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동포 정책이나 이런 관점에서도 국적 취득과 관련한 뭔가 편의를 제공해 줘야 될 책무가 있는 것 같고, 또 양육비 이행과 관련 국적 취득이 아마 전제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해외에서 양육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도 양육비 이행 확보와 관련한 뭐 가령 대표적으로 선지급과 같은 이런 것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아동이 어디에 있든 특히 우리나라가 보호해야 될 아동이라는 관점에서는 차별 없는 보호에 손길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것도 검토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여성 변호사회의 서수민 변호사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적인 문제들에 관해서 지적을 해주실 걸로 기대를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뜻깊은 자리에 발언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양육비 이행의 국내외 실태를 살펴보고 실무에서 체감하는 과제와 개선 방향을 제시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 양육비 이행법 제정 이후 2026년 선지급 소득기준 삭제 등 개정안 통과에 이르기까지 법제는 빠르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양육비 이행률도 22년 기준 40% 이상으로 높아지는 등 제도적 진전이 확인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비율은 71% 이상에 달합니다. 이에 대해서 현행 양육비 이행 확보 수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사소송법상 수단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은 채권을 직접 회수할 수 있다는 징수적인 측면에서는 효율적이나 회사의 불이행 사실이 자연스럽게 알려질 수밖에 없어서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고, 퇴사 시에는 집행이 중단되며 집행을 금지하는 민사집행법상 규정으로 인하여 실효성이 낮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어 장래 양육비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고 퇴직급여는 그 대상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담보제공 명령 및 일시금 지급 명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령에 따른 자발적 이행이 없을 경우에는 현실적 만족이 어렵고 과태료 등 제재를 통한 간접 강제 효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행명령입니다. 이행명령 그 자체만으로는 재산을 압류하거나 신체를 구속하는 힘이 없고 과태료나 감치라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사전 절차에 불과한데 결정문을 받아내는 데에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송달을 거부하거나 주소지를 이전하면 기간은 더 늘어나게 되어 있고, 결정이 나와도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없다고 호소를 하면 다시 감치 재판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다음으로는 과태료와 감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무상 과태료 부과는 약식으로 내린 후에 채무자가 이에 대해서 이의를 하면 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가 많고, 과태료 상한액은 2009년 기준으로 설정된 1,000만 원이라는 부분에서 지나치게 경하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불명확한 기준이 법원의 재량을 과도하게 확대해서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과 요건과 사유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드립니다. 다음은 감치입니다. 감치는 인신을 구속하는 측면에서 무거운 제재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단기간 결정을 기대하기 어렵고 역시 송달 회피에 따라서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소재를 탐지하거나 구인할 수 있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집행기간은 6개월인데 경과하면 효력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인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실질적으로 구인되지 않으면 동일한 이행명령에 기해서 다시 감치재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채무자가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미지급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감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지급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겠다, 이행 계획에 대해서 밝히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간단하게 석방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은 양육비 이행법상 수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생계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사용할 때 화물차나 택시, 운수업 등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대중교통이 발달한 우리나라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상 최장 1년까지 정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지기간이 100일로 한정되어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국 금지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고액을 체납한 후에 재산을 모두 매각하고 장기적으로 외국에서 출국하여 거주하면서 징수 절차 일체를 회피하는 경우에 대해 대응하기가 어려운데요. 이 경우에는 여건 자체를 발급하는 것에 제한을 두거나 갱신에 제한을 두는 조치 등이 고려될 수 있겠습니다. 명단 공개는 현재 사진을 제외한 성명, 주소 등의 정보가 공개가 되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청소년 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 국세징수법 등에서 신상 공개 제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약간 고려하여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라는 의견도 드려봅니다. 다음으로는 형사처벌 근거 조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 결정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을 저희가 형사처벌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양육비 이행률 제고를 위해서 반의사 불벌죄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 때문에 취하를 해달라라는 압박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감치 명령 절차를 거쳐야만 형사처벌 단계로 진입할 수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미지급하고 불응하는 경우에 별도 전제 조건이 없이 형사고소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선지급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소득기준 삭제 등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월 20만 원이라는 기준이 21년도 양부모 가구 기준 자녀 한 명당 월 41만 원의 양육비 지출을 기반으로 하여 정해진 금액이다 보니 그 금액이 다소 낮다라는 의견이 있고, 한부모 가족의 월 평균 양육비 지출의 약 30%에 불과하고 양육비 산정 기준표 최저 구간과 비교해도 적은 수준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용 기금을 설치하거나 선지급 금액을 상향 조정하며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양육비 이행 관련이 하루 평균 70건 정도의 신건이 접수되어 한 사람당 최고 100건까지 담당해야 하는 인력 상황인 점을 고려해서는 더 많은 인력의 보충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제 양육비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도적 공백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양육비 이행 관련 역시 코피노처럼 아동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지원이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고, 송달 기간이 다소 오래 걸리고 비용 역시 높은 비용으로 발생한다는 점 때문에 당사자들이 많이들 소재기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국 법원에서 양육비 결정을 받더라도 민사소송법상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국내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점 역시 있습니다. 이어 국내에서도 채무자 소재 파악이 어려운데 출국한 경우에는 더더욱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식적, 재량적 외교 협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 역시 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발제자분들께서 강조하신 2007년 헤이그 아동 양육 협약 가입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특히 무료 법률 지원 보장이라던가 신속 처리 원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큰 효과를 기대하게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직접 비준 권고, 기타 미국이나 필리핀 같은 국제 결혼 관계를 저희와 형성하고 있는 국가들이 이미 당사국인 점, 그리고 협약 가입과 국내 정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육비 미이행은 아동의 생존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으므로 이 같은 상황에서 헤이그 아동 양육 협약 비준은 이 공백을 메우는 현실적인 경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제도적 수단이 얼마나 실효성이 부족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선지급 제도가 현행 월 20만, 이거 진짜인가요? 20만 원이? 이건 좀 충격적이네요. 20만 원 이거 뭐 간식비 확보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선지급 제도라고 이름 붙이고 있다는 건 정말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아동 양육 협약 가입 필요성도 강조해 주셨고요. 역시 양육비 미이행이 아동 권리 침해다라고 하는 점을 명확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강은현 교수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 강은현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그 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아동 양육 및 기타 형태 가정 부양의 국제적 회수에 관한 협약, 그러니까 2007년 아동 양육 협약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요. 거기에 제가 연구원으로 공동 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그 2007년 아동 양육 협약의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보고서 결론 부분에 이제 우리가 협약에 가입할 경우에 이행 법률이나 우리의 제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결론을 많이 참여를 해서 썼는데요. 그 부분의 요약 내용을 오늘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로 자세한 내용은 연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현행 제도에 대해서 여러 발제자분들과 훌륭하신 토론자분들이 반복해서 얘기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현행 제도도 여러 가지 미비점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행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현행 제도 먼저 이제 구비하고 그 다음에 여력이 될 때 국제적인 우리 제도를 갖추자 하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순서고 우리의 의무 태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제도는 또 그 양육비행 관리법에서 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적 취득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아동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부양 채권자가 외국인이거나 해외에 있는 경우는 도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국제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거의 집행이 불가능해서 거의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는 익히 이제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7년 아동양육 협약이 준비가 되어 있고 벌써 20년이 경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는 협약에 가입해서 그 제도를 활용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협약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이행 법률을 제정했을 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토론문 아랫부분 첫 페이지 아랫부분에 보시면요.
먼저 중앙당국 중심의 집행 구조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협약은 중앙당국을 이제 지정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중앙당국을 국제협력의 핵심 주체로 설정을 해서 단순한 연락 창구가 아닌 신청서를 접수하고 또 송달하고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절차를 지원하고 집행에 대한 협력까지 수행하는 실질적 기관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법무부를 중앙당국으로 지정하자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중앙당국으로 지정이 되되 양육비 이행관리원과 법률구조공단 등의 기존의 기관을 실무집행기관 또는 법률조력기관 등으로 연계해서 이원적 구조로 설정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신청서 접수, 송달, 그다음에 당사자에 대한 정보 수집 그리고 조정의 시도 같은 것들은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진행을 하고요. 법원의 이제 신청 절차나 승인 집행 절차, 실제적인 집행 절차가 필요할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 조력을 시행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양채권자는 신청국의 중앙당국에 양육비 등 관련 신청을 하게 되면 중앙당국이 관련 서류를 구비해서 그러니까 부양채무자가 소재하는 그 채약국의 중앙당국에게 송달을 하게 되고요. 그럼 그 부양자가 소재하는 그 채약국의 중앙당국에서 관련 절차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부양채무자 소재지 파악이 필요하면 소재지를 파악할 거고요. 관련 재산 정보가 필요하면 재산 정보를 파악할 거고, 그리고 양육비 관련해서 재판이 필요하면 재판의 신청, 그리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조정의 시도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고요. 필요한 경우 법원의 승인 집행 신청, 또 신속 간이한 집행 절차의 신청 등 주요 절차를 부양 채무자의 채약국 중앙당국이 모두 관리하게 되어서 국제적 부양 사건에서 신속하고 편리한 양육비 청구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정보 수집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인데요. 중앙당국 간 협력을 통해서 채무자 주소, 소득, 재산 등에 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행 그 양육비 이행관리법에서도 국내 사건에 대해서는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관련 정보를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국제적 요소가 있으면 이걸 적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협약에 가입하고 이행 법률을 이제 단행 법률로 제정하도록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이행 법률에서 정보조회 권한 및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양육비 이행관리원 법의 대부분을 준용하는 방법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양채권자와 부양채무자의 형평 또는 절차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서 너무 광범위한 정보의 수집은 할 수 없도록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외국 재판의 승인 집행 절차를 실질적으로 간소화하는 것인데요. 협약에서는 23조와 24조에서 간이 신속한 승인 집행 절차를 제한하면서 이것이 안 되는 국가에서는 그 대안 절차를 채택하도록 두 가지 제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23조에서 규정하는 간이 신속한 승인 집행 절차를 도입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이 간이 신속한 절차는 어떻게 하냐면 1단계에서 일단 채약국에서 부양 관련 재판이 성립이 되었다면 이 재판에 대한 승인 집행을 간단한 서면 심사만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집행 등록 또는 집행 가능성을 선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집행에 거부를 할 수 있는 사유는 공서양속 위반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을 해둡니다. 집행 등록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는 두 번째 단계인 이의 절차에서 이의 제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 이의 제기의 의무를 부양 채무자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단계 절차인 이의 신청 또는 불복 절차에서 채무자는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고요. 여기에 부양 채권자가 반박 의견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1단계에서 승인이 이미 났기 때문에 집행 절차는 계속 진행되고 이의 절차는 이 집행 절차를 정지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이 신속한 절차를 규정하면 다른 채약국에서 성립된 부양 관련 재판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자동으로 승인 집행이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실효성을 확보하는 강력한 절차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절차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인데요. 현행 제도로는 부양채권자가 직접 관련 법원에 재판을 신청하고 집행도 신청하고 이런 절차가 지금 필요합니다. 특히 국제사건에서 더욱 그러한데요. 협약에 가입하고 이행 법률을 제정하게 되면 행정과 사법을 아우르는 통합적 절차를 중앙당국이 주도해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정보 수집부터 행정 협력, 조정,
법원에 대한 필요한 신청 절차의 진행, 그리고 집행 절차, 사후 관리까지 모든 단계가 하나의 연속된 흐름으로 연결될 수 있게 돼서 아마 부양 채권자 입장에서는 아주 든든한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중앙당국이 이 모든 절차를 관리하면서 필요한 경우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법원에 필요한 신청을 제공해주고 집행과 사후 관리까지 확인해주는 절차입니다. 5번째입니다.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벌써 드렸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정보 수집 절차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부양 협약과 이행 법률이 적용되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적용 범위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역차별의 문제에 대한 해결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협약과 관련해서는 2가지 쟁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요. 적용 연령 범위 문제입니다. 협약 2조 1항에서는 먼저 21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친자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양육 의무에 적용된다고 원칙적으로 규정하면서 18세 미만 사람으로 제한할 권리를 또 유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되는 민법 규정을 고려하면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제한할 권리를 유보하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사이에 공백은 국내법과 현행 협약 등을 현행에 가입되어 있는 협약 등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로 외국 재판의 승인 집행을 간이 확대화하고 절차를 이렇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게 되면 국내 부양 채무자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역차별의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제도가 미비하니까 국제 절차는 그 다음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단기적으로는 공소향수 위반이나 절차적 적법성 결여와 같은 거부 사유를 조금 국내 절차의 정합성을 훼손하지 않는 형태로 해석을 해주면서 장기적으로는 전반적인 절차 보장의 수준을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상향시키는 방안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마 무상 제공의 원칙일 건데요. 우리 협약은 2007년 아동협약은 이 양육비 관련한 모든 절차에 대해서 비용을 받지 못하도록 무상으로 하도록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양육비 관련 모든 절차, 국내외를 불문하고 무상으로 절차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적인 형태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여기 이와 관련한 예산의 확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약을 받아들이고 이행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늦추기 어려운 지금 시대적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양육비 신청과 집행의 주체를 개인에서 국가로 전환하고 정보 수집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요. 또 국가 간의 중앙당국 간 송달을 하기 때문에 송달 절차도 매우 신속해질 것입니다. 판결과 집행 사이의 단절도 해소하면서 신속하고 효율한 그리고 효율적인 그리고 가장 필요한 절차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절차로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에 가입하면서 중요한 것이 이행 법률을 이제 제정하는 것인데요. 이행 법률은 단행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현행법인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그리고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조사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우리나라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해서 제정을 하되 이행 법률을 특별법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협약에 가입하면 국제사건에 대해서는 이행 법률을 가장 먼저 적용하게 될 것이고요. 이행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협약을 적용하게 될 것이고 협약도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국내법을 적용하는 형태로 간명하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아마도 이런 중차대한 현안이 지금까지 이제 지체되었던 것은 아동이 아무래도 약자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약자가 자기 권리를 강력하게 주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렇게 태만에 이르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정말 현안이고 너무 중요하고 아동의 양육비는 아동의 핵심적인 권리 중에 하나이고 이 아동의 양육비를 보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는 많은 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의 이 세미나가 앞으로 이제 실제로 협약 가입과 구체적인 입법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 교수님은 아마 선행연구 아동 양육협약 이행 법률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관한 선행연구에 기초해서 매우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 과제를 제기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사실은 좀 굉장히 쟁점이 많고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정보 수집이라든지 아니면 외국 재판 승인 집행에 있어서의 예외, 신설 이런 것들 다 상당한 큰 도전적인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에 관한 논의가 이런 토론을 통해서 더욱더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성평등 가족부의 가족지원과 이정현 과장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장 이정현입니다. 오늘 아동 권리 관점에서 본 양육비 이행 제도라는 중요한 주제로 마련된 토론회에 함께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강조해 주신 부분이 양육비 문제가 더 이상 부모 간의 사법적 채무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권리 문제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실증 데이터와 국제 기준을 함께 제시해 주셔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좀 어떤 것들을 보완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두 발제에서 제기된 쟁점을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성평등가족부는 2014년 양육비 이행법 제정 이후로 계속적으로 양육비 이행 관련 제도를 보완해 왔습니다. 특히 2024년 양육비 이행 관리원이 독립기관화가 되었고 또 여러 제재 수단 도입이 된 부분들은 의미 있는 전환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제도가 그간 흘러왔던 흐름을 보면 기본적으로 양육비는 부모 간의 책임이라는 전제 위에서 운영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역할도 미지급 이후 제재를 가하는 사후적 대응 중심으로 설계되어 왔었는데요. 하지만 발제하고 이번 토론해 주신 분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도 강화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체감도가 기대에 비해서 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소송 절차는 길어지고 반면에 상대방의 소득이나 재산 파악은 어렵고 결국 아이는 그 사이에서 좀 그대로 빈곤에 노출되는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저희가 2025년 7월부터 도입한 제도가 양육비 선지급 제도인데요. 사실은 아직 도입 초기이다 보니까 지급 지원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국가가 일정 한도와 신청 요건 하에서 우선 양육비를 지급한 후에 비양육 부모에게 강력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인데요. 그래서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현재 총 4,700여 가구 7천여 명의 자녀에게 양육비 선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가 지원 금액을 책정하면서 이 20만 원 수준과 더불어서 고려되었던 것이 현재 소득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아동 수당이나 또 청소년 한부모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아동 양육비까지 고려를 해서 일단은 20만 원이라는 지원 금액을 설정했는데 아직 부족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이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좀 더 지속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급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다 한 가지가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데 바로 비양육 부모의 책임 이행 강화입니다. 그래서 이번 제도 설계에서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 재산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국세 강제 징수 수준의 회수체계 도입 이 두 가지를 핵심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국세 금융정보 연계를 강화해서 실제로 징수가 되는 시스템으로 가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10월부터는 소득 요건이 폐지돼서 이제는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선지급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런 제도가 있다가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과제라고 보고 있고 좀 더 제도를 일단은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나가면서 앞서 말씀해 주신 선지급금 수준도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양육비 가이드라인 제도화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법원에서 참고하고 있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있기는 하지만 물가 상승 반영이 충분하지 않거나 실제 양육비 수준과 괴리돼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법원 재판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 협의 및 조정 단계에서도 실질적인 기준으로 기능해야 하기 때문에 물가와 소득 수준 변화에 맞춰서 주기적으로 갱신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성평등가족부는 올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서울가정법원 등과 협력해서 새로운 양육비 산정 기준표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양육비 기준표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면밀히 보완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발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짚어주신 부분이 양육비 미지급을 단순히 사적 금전 채무 불이행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서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서 아동권에 대한 침해로 재정립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합니다. 여러 가지 현재 다양한 제재 조치가 있지만 여전히 이런 제도 효과가 충분한지 더 강하게 제재를 해야 되는 것 아닌지 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제재 조치 전반에 대한 실효성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별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논의된 내용을 포함해서 실제로 이행을 끌어내는 제재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법리적 검토를 병행하면서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양육비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책임 영역으로 남겨둘 수 없는 영역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생과 가족 구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아동 한 명의 권리를 얼마나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지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향후 사후적 제재를 넘어서 양육비 이행을 사전에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들 면밀히 검토해서 한부모 가족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정현 과장님 이제 가족지원과인데 양육비 소관 과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제와 토론에 관해서 약간 답변과 같은 관점에서 양육비 선지급 제도 개선하는 방향, 수준도 올리고 소득 요건 삭제하는 이런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앞으로 토론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특히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제재 방안에 관해서도 별도 연구를 통해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개 이 양육비 이행 확보에 관한 것이 아동 권리 침해에 대한 컨센서스, 이거는 여기 토론회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점에 특별히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최성경 과장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입장에서는 어려운 발걸음을 하신 것 같고요. 네, 좋은 토론으로 응답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제법무정책과장 최성경입니다. 예, 오늘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희 국제법무정책과를 오늘 불러주신 이유는 뭐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동, 오늘 말씀 여러 번 나온 그 아동 양육 협약 그 가입 추진 여부나 현황이 궁금해서 저희를 초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서면에 뭐 기재한 내용 말고 핵심만 구두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안 그래도 작년부터 지금 이 아동 양육 협약 기초 자료 검토를 지금 면밀하게 해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아마 조만간에 한번 추진할지 말지 여부를 뭐 결정해서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도 필요하면 오늘 또 너무 전문가분들 말씀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저희가 좀 편한 방법으로도 자문도 좀 구하고자 하니까 전화 연락이 가면 좀 자문 좀 잘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디테일하게 가면 검토할 거리가 많은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요. 이게 뭐 아동의 이 건강한 성장이라는 이 헌법적 가치, 그 무게는 저희도 잘 인식을 하고 있어서 여튼 이번 정부의 또 기조 중에 하나가 신속한 정책 결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시간 끌지 않고 최대한 빨리 검토해서 법무부에서 이거 아동 양육 협약 추진할지 말지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네, 뭐 짧게 토론 집에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은 과장님께 기대하는 건 뭐 이 내용이 아니라 이거를 뭐
빨리 결정을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전향적인 검토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희. 네, 안녕하십니까.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상희 과장입니다. 먼저 한국의 양육비 제도의 현황과 개선 과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주신 김민지 부연구위원님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제7차 국가보고를 앞두고 2007년 아동양육 협약 가입 논의의 필요성에 관해서 말씀 주신 김희진 변호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양육비 채무의 신속한 이행이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지금은 현행법상 문제점에 관해서는 앞서 말씀 주신 분들께서 많이 말씀을 주셔서 시간을 감안해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가사소송법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와 통과가 필요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저는 지금 관련 업무 담당자로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육비 이행 확보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지금 개정안에서는 사전 처분의 집행력을 인정하고 당사자가 즉시 항고를 하더라도 사전 처분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건 등의 경우에는 심리가 오래 지속되는 특성으로 인해서 재판 진행 중에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사전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가사소송법상으로는 이러한 사전 처분의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이상 강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양육비 지급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이와 같은 양육비 지급 사전 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상으로는 이런 사전 처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즉시 항고를 하면 그 결정이 집행 정지가 됩니다. 반면에 이 개정안은 양육비 채무자가 즉시 항고를 하더라도 사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도록 해서 양육비의 신속하고 현실적인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던 내용인데요. 이 개정안이 제출돼서 법사위에서 공청회가 개최되었고 당시 개정의 필요성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회기 만료로 인해서 추가 심사 없이 정말 아쉽게 폐기가 되었었습니다. 지금 다시 발의가 된 상태인데요. 이 개정안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시간상 전 논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는 가사소송법 개정안 새로 다시 제안된 집행력 확보 방안과 관련 즉시 항고하더라도 집행력 유지하는 개정안 굉장히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점에 관해서 토론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어떤 지지나 협력을 당부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염려를 했는데요. 발표나 또 토론을 맡으신 분들께서 잘 협력해 주셔서 딱 플로어 토론을 할 수 있는 한 10여 분 정도 시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혹시 지금 패널 토론이나 발제 가운데에서 조금 코멘트를 하시고 싶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거수해서 의사를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허윤정 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은영 교수님이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 실제 이런 준비하신 입법과 관련돼서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지 그게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떤 집행과 승인에 있어서 국가 간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은 만약에 외국 사례가 있다면 그게 어떻게 조정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네, 일단 협약 가입국은 일단 강대국들 미국이랑 유럽, 독일, 필리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입국은 상당히 많이 지금 있는 상태이고요. 가입국은 이행 법률을 주로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뒤늦은 편인 것 같고요. 가입을 하게 되면 체약국들과는 이제 긴밀하게 협조가 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예산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아마 협약의 구성은 이게 이제 어느 나라가 부담할 것인가라는 문제보다는 일단 각 체약국에 들어온 사건들에 대해서는 각 체약국의 부담으로 해결하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아동의 양육비는 이제 국가가 그러니까 전 세계가 공통된 의사로 부담해줘야 되는 영역이지 이거는 서로 분담하고 구상하고 하는 영역은 아니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고 있어서 구상에 대한 얘기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 우리나라에 이제 뭐 관련 신청이 들어와서 지원을 제공해줘야 되는 상황이면은 그것을 실제로 부담해야 되는 나라에 뭐 구상한다거나 이런 제도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에게 들어온 사건을 다 무상으로 제공해주고 그것의 반사 이익으로 다른 나라 체약국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청했을 때 우리도 무상으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개인적인 그 집행과 승인 판결을 통한 그 개인에 대한 채무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런 국가 간의 격차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게 있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협약 내용만으로만 보면 지금 실제로 만약에 이제 부양 채권자가 자신의 나라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그 신청인의 체약국의 법률에 근거해서 부양 금액이 결정이 되고요. 그 금액에 대한 집행을 이제 다른 부양 채무자의 체약국에서 이행해 주는 이런 형태고요. 이게 너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부양 채무자의 나라에서 재판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양 채무자의 나라에서 부양 채무자의 재력에 비해서 너무 적은 금액이다 하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고 그에 맞춰서 변경 금액을 또 그 부양 채무자의 체약국의 중앙당국이 신청하는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법원의 절차에서 금액을 변경할 수 있고요. 그럼 변경된 금액을 집행할 수 있고 이렇게 각국의 법률에 근거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좀 재량을 부여하면서도 이걸 이제 어느 준거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협약은 기본적으로 부양 채무자의 나라의 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사단법인 칸날망 서포터즈 이사장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 일단 토론 주제 발표 너무 잘 봤고요. 좋은 내용 많이 공부될 수 있는 자리여서 너무 좋았다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우리 허윤정 회장님하고 같이 그 부분에 조금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일단 우리 최성경 과장님께서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주신 것 같아서 조금 더 구체화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생겨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도입이 될 것처럼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게 실제로 지금 우리 강 교수님 말씀으로는 법무부가 중앙당국이 되는 걸 좀 예정하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기존의 업무를 이렇게 하다 보면 법무부가 여기에 주체가 돼서 이걸 관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상황이 될 것인지 뭐 법원과도 그렇고 저희가 양육비 관련해서 그 출국 금지 뭐 이런 것들 요청해 갖고 했을 때도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많이 보여주셔서 저희가 이제 이런 점이 법무부에서 양육비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정말로 협약이 가입이 되고 하면 법무부에서 이걸 할 수 있는 구조적인 뭐 이런 부서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런 대안들을 갖고 계신지가 조금 궁금해졌습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해석을 또 하겠다고 한 적을 해주시니까 좀 네. 예, 기대하는 측면에서 여쭤보는 그 중앙 당국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지금 아시겠지만 그 아동 반환 협약 네네. 그 중앙 당국을 지금 아주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두 가지 지금 협약의 디테일은 많이 다른데요. 그 이런 중앙 당국으로 이미 활발하게 활동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인력만 보강되면 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일단 그 뭐 이행 법률도 잘 만들어져야 되고 이제 갈 길이 먼데 중앙 당국으로서 법무부 역량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네. 오히려 중앙 당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적극적일 수도 아니 있지 사실은 않나. 지금 해외 사례가 저희도 상담이 굉장히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탈취 문제로도 굉장히 뭐 머리가 많이 아프시겠지만 이게 지금 그 판결 집행 승인과 관련해서 해외 뭐 여러 가지들이 지금 굉장히 늘어가고 있는 추세여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것이나 법무부가 그동안에 뭐 검찰 지원 역할이 굉장히 컸었는데 뭐 좀 법무부도 이런 인권이나 국민의 권리 확보라는 관점에서 아마 여러 가지 고민과 검토를 하실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뭐 새롭게 또 하실 수 있는 충분한 자세와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또 하나 더 질문. 네. 네, 네. 네, 이상희 과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지금 아까 이제 가사소송법 개정하는 문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외국 판결 승인과 관련해서도 법원 행정처에서 검토가 혹시 이루어진 게 있나요? 그거 관련해서 제가 좀 네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법무부에서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그때 이제 2012년 당시에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가사소송법 개정안 권고안이 올라왔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대법원 가사 그 소송법 개정위원회 내에서는 외국 가사 사건에 대한 이제 승인 집행에 관한 규정이 검토가 되긴 했었습니다. 근데 권고안 자체에서 아예 빠져서 이제 법무부로 넘어와서 이제 법무부 이제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에서는 외국 가사 사건 승인 집행에 관한 규정 자체를 아예 검토를 하지 못했던 상황이 있습니다. 그는 다만 이제 대법원의 이제 내부 자료에는 아마 그 자료 자체가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나머지 뭐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사소송법상의 이제 면접교섭 보조인 제도 같은 경우에는 권고안에 넘어와서 이제 법무부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에서도 면접교섭 보조인 제도 자체는 넘어왔습니다. 다만 이제 정부안 자체에 이제 발의하면서 정부안에서 빠지다 보니까 이후에 정부안에서는 이제 면접교섭 보조인 관련한 규정들은 다 빠진 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마지막 한 번 더 혹시 토론할 분 계신가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토론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론회가 정말 양육비 이행을 확보해서 아동이 충분한 좋은 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여기 토론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협력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드리겠습니다.